네, 여러분 어제 잘 쉬셨습니까? 10월 10일 벌써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진행을 맡은 조윤입니다. 예. 이제 좀 시장의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간밤에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미국 내에서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5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에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는 경기 침체가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선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말에 또 소비 시즌이 다가오다 그렇죠. 보니까는 이제 다시 한번 소비 시즌이 살아나면서 관련된 종목이 다시 한번 뜰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좀 이전과는 달라진 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반가운 소리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그런 걱정도 드네요. 최근에 물론 이제 미국 항만파업은 빨리 끝나긴 했습니다만 해상운임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유가도 오르고 해서 물론 유가도 처음에 좀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왠지 물가가 좀 오를 만한 그런 변수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둔화됐지만 다시 물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또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실 건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어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는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현재 밀캔, 예. 왔다고 하는데 네.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그렇죠.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요소도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맞습니다.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별로 한번 볼까요? 어떤 섹터들이 좀 나오는지요? 자, 보시죠. 오늘 사실 지수, 사실 최근 계속 그렇죠. 지수의 어떤 등락 폭과 별개로 이게 섹터들은 각자 알아서 갈 때들은 가고 가지 못하는 데들은 계속 못 가고 이런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워낙에 빨간 섹터, 즉 항공 섹터가 워낙에 세게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다 굉장히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자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일단 보죠. 크게 항공주 말씀드린 대로 좀 가장 강한 버블의 사이즈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색깔이 그냥 아주 선명한 빨간색입니다. 그 밖에 오늘 강한 섹터들은 히토류 그리고 비만, 보험도 좀 강하고요. 조선도 오늘 간만에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좀 작은 데들 보면 제약바이오, 화장품, 자동차, 중국 기업들 여기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플러스권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약세권 쪽에서 보면 방산주가 오늘 가장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사 내용 살짝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방산주를 강하게 끌고 왔던 재료, 요게 좀 희석되거나 재료의 어떤 약발이 좀 약해지거나 또는 그동안 계속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이제 이런 이유들이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어떤 게 이제 이유가 될 만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HBM 오늘도 약세고요. 그동안 최근에 강한 흐름 계속 보여줘왔던 엔터주 왼쪽에 있습니다. 엔터주도 오늘은 약세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약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명품그룹도 오늘은 확 줄어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MBK 측에서 우리 더 이상 공개 매수가 상향 안 할래라고 선언을 하면서 뭐랄까 좀 김이 빠졌다고 그럴까요? 맥이 좀 풀렸다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화하, 대왕고래, 자율주행, ESS 위에 2차전지, 전고체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리튬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화학도 그렇죠.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섹터들이 확실히 좀 확연하게 탄력이 줄어든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중국 기업들은 오늘도 약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섹터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주 오늘 당연히 먼저 봐야 되겠죠? 예, 항공주가 이렇게까지 앞서 말씀대로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사죠. 티웨이의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금 점점점 좀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티웨이는 그 예림당이라고 하는 이 출판 쪽 이 회사가 대주주인데요.
2대 주주가 지금 앞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대명 소노그룹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법한 대명 리조트 이걸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리조트 쪽 그룹인데 여기서 이 티웨이의 지금 지분을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 대명 소노그룹의 티웨이 지분 26.77%. 근데 지금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올 정도니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가 이제 얼마 안 나는 거죠. 좀 살펴보면 2.67%포인트 정도밖에 안 납니다. 물론 2.67%포인트라는 게 작은 지분율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대명 소노 그룹의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이 정도 지분은 또 티웨이의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7%에 해당되는 주식을 사들였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고려인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여기도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를 인수하려고 한 건 한 10년이 훨씬 넘은 이 관심사, 그러니까 수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오너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 이것도 역시 이런 어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리조트나 호텔 같은 이런 외식 유통 쪽에서 대규모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항공사까지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그런 경영권 분쟁이 가능한 그런 이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먹고 사는 형편이 좀 괜찮은 중산층들이 이상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티웨이의 고객들의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기존의 이 대명 소노그룹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계열사들, 그러니까 외식이라든가 유통 쪽, 그다음에 리조트 쪽 이쪽 사업과의 어떤 연계, 이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해석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직 뭐 이게 구체적으로 대명 소노에서 우리가 경영권 가져올래 이렇게 MBK처럼 이렇게 나선 상황은 아니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올해 들어서 계속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물론 그 이후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 경영권 분쟁 테마 주가 될지 주목이 좀 됩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티웨이홀딩스 주가 상한가 오늘 기록을 하고 보십시오. 주가가 681원. 홀딩스는 그렇고요. 밑에 TA 항공 같은 경우도 4,000원이 채 안 되는 그런 주가입니다. 오늘도 20% 넘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서 경영권 분쟁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주가까지 낮으니까 사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생각이 되실 법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경영권 분쟁 테마주라는 거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되게 미약한 그런 대표적인 또 테마이기 때문에 역시 좀 조심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당연히 또 이 티웨이의 최대주주인 예림당 주가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명 소노 시즌, 대명 계열사입니다. 여기도 22%가 넘게 올라서 오늘은 오늘 항공 관련주로 오르는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다 어쨌든 티웨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어서 되게 일단 명확하다. 이상한 종목이 테마주로 떠 있는 거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터 가보겠습니다. 예, 히토류가 좀 계속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토류는 사실 뭐 중국 천하입니다. 이게 히토류는 또 부존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게 재련 작업할 때 사실은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부존량으로 따지면 뭐 미국이 전 세계 1위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미국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히토류를 채굴을 하더라도 미국에서 재련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오히려 중국으로 다시 수출해서 중국에서 재련해서 파는 이런 식의 현재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졌을 정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히토류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악력 더 셀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은 갖고 있기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재련도 직접 하고 그러니까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이번 달 10월 달부터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수출 통제를 좀 하고 있거든요. 6월 달에 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히토 관리 조례라는 규제가 만들어졌고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히토로 관련된 채굴부터 수출까지 모든 걸 다 국가가 중국 중앙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이라든가 이런 소방 국가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견제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봐라 니네
그럼 너네들이 우리가 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막고 있는 첨단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뭐 전기차든 AI든 이런 쪽, 반도체든 이런 쪽에 대해서 히토류 다 들어가지 않냐. 그리고 니네들이 이렇게 우리의 기술력 발전을 막으려면 우리는 히토류를 수출을 차단해서 너네들 기술 발전하는 거 역시 우리도 막겠다. 이렇게 좀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바로 들어가 보죠. T플렉스라는 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이지 이 두 회사가 오늘 10% 전후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이지는 산화철 복합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밑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페라이트 자석을 만드는 회사고요. 성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역시 합성 섬유를 만드는 회사고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내화물 전문하는 회사. 히토리와 직접적인 관련 회사들은 좀 드물고요. 어쨌든 테마에 엮여서 이렇게 주가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예, 일단 비만을 좀 먼저 보고 보험주는 좀 마지막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위고비가 국내 출시가 이달 중에 날짜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이달 중에 출시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만 약이죠. 일라이릴리가 좀 제파운드로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그런 비만 치료제고. 근데 일단 식약처에서는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비만 약인데 부작용이 그쪽에서도 나오곤 있지만 부작용 대비해서 워낙에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작용 관련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잠시 보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험 적용이 아직은 안 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실손보험도 적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4세대 쪽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비만 합병증 관련된 치료에 어떤 관련돼서 진단을 받으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금, 실손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펩트론, 이게 이제 약의 성능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바이오 회사죠. 15% 넘게 오르고 있고요. D&D 파마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바이오 회사고 대봉LS는 이제 어쨌든 이 바이오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늘상 오르는 대표적인 테마주 중에 하나입니다. 대웅제약도 좀 비만 치료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역시 펩트론과 비슷하게 장기 지속형 치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펩트론 말고는 한 5% 전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도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험 들어가 보죠. 예, 오늘 사실 기사의 제목은 정책에 울고 웃는 보험주, 밸류업인데 분명히 제약관과 보험주에 어떤 보험주는 잘 올라가고 어떤 보험주는 떨어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신약들이 계속 나오는데 신약들이 아직 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의 선보사들이 갖고 있긴 한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비만 치료 같은 신약이 적용이 되면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보험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밸류업 관련돼서 분위기가 제각각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 관련돼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보험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1%, 2%, 3% 정도고요. 도양생명이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좀 오르고 있고 삼성화재 3.6%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보험주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최의원 앵커가 말씀하셨던 이 허리케인, 밀캔 때문에 이렇게 허리케인이 한번 왔다 샥 훑고 지나가면 보험금 지급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요즘에 처브나 이런 보험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데일리움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하게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만 보면은 사실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9시 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셜 테크놀로지의 김한철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니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벌써 3,000원 가깝게 팔고 있더라고요. 수급이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뷰로는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반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일부 정도만 투자하시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특히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조금 좀 상이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에 비해서 코스피는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오늘도 또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는 이런 좀 상이한 모습이 이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를 보면요. 국내를 대표하는 두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의 업종 자체가 굉장히 좀 상이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말을 했듯이 지금 반도체는 겨울을 맞이를 했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좀 캐즘 국면에서 들어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반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 그래서 코스피는 하락을 계속 만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는 요즘 모멘텀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관세를 무관하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2차전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나고 있다라는 방을 봤을 때 코스피는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이런 상이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연말이 갈수록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증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월봉 거래량을 보시면요,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피, 즉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매수할 여력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는 뜻은 상승을 해도 큰 추세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올라가시면 조금 보수적인 센스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쪼그라든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다라고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슈별로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좀 유가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유가만큼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유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저희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거를 주목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의 테마라고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지금은 실업률이 조금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좀 호전되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3년 동안 통계에서 증시 하락을 야기했던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유가 상승이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를 하면서 유가도 같이 하락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중동의 이유 때문에 유가가 상승세를 가져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최근에 중동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유가의 시설을 타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77%까지 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80%를 넘는 순간에 항상 증시는 하락이 왔습니다. 최근 나스닥 3년간의 통계를 보면요. 80%를 초과하는 순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증시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유가의 80%를 도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 유념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77불을 찍고 78불을 찍고 최근에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78불을 찍은 유가가 내려가기 시작하고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지금 73불 정도를 갱신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저는 해석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달인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변동성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앞으로 다음 달 11월 달까지는 유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요. 대선 이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유가를 낮추는 상황이 들어섰지만 대선이 끝나고 중요한 이벤트가 난 이후부터는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종목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유가 기업이라고 하면 S-오일이 있겠죠.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오일의 주가를 보시면요, 유가와 상관계수가 그냥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행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S-오일도 올랐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면서 이거 전쟁 확대되지 말라라는 시그널과 함께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유가의 움직임은 좀 제한될 걸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이후가 좀 문제이고요. 유가 상승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최근 통계적으로 봤을 때 80불 이상은 증시의 하락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있을 하반기 아니면 연말을 조금 더 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원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사실 시장은 하락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11월에 대통령 선거까지는 미국 정부 측에서 유가를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지만은 11월이 지나고 나면은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때 WTI가 80달러 선을 넘어선다면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는 사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시장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까지 함께 엮이면서 좀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유의 이 가격 전략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어떠한 이슈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관련한 밸류체인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관련한 밸류체인이라고 하면 ESS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 이제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ESS입니다. 시장에서도 요즘에는 ESS에 대한 그 관심도와 투자가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적으로 움직임을 보면요, 테슬라가 24년 2분기에 ESS 설치량을 급증을 시켰습니다. 이 말은즉슨 앞으로 있을 시장의 전기 전력난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일 비전 선포식에서 지금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사업 비중을 낮추고 오히려 ESS 비중을 확대시켰다라고 선포를 한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이번에 ESS 관련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ESS 시장에 좀 개화 단기다 이런 시그널을 좀 보인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관련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글로벌 메탈 플랫폼 업체이죠. 특히 이제 매출의 50% 정도가 이제 ESS로부터 이제 나오는 매출을 가지고 있고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뭐 ESS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요, 당사는 이제 EMS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정말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들 비해서 안정성을 굉장히 높이고 제조 비용을 굉장히 낮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좀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글로벌 1위 ESS 기업인 플루언스에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7위 업체인 포인으로부터 신규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글로벌적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ESS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테슬라, 그다음 우리나라 국내 유명한 기업들도 이제 ESS를 조금 개화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시장에 이미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성장세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ESS 관련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정도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 성장세가 더욱더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좋은 벤더사들을 글로벌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2차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주가 대비해서 보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가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과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외국인들이 사면 오른다, 팔면 내려간다라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찾아 나서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서진 시스템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좀 종목 리뷰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주 전에 이제 출연을 또 해주셨을 때 그때 대한해운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십니까? 네, 그때 대한해운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해운 노조 파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가 한 6, 7% 정도 상승을 한 이후에 뉴스와 함께 재료 소멸을 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홀딩해도 만약에 혹시나 안 파신 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오늘 종목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또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실지가 궁금한데 보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업종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조선 업종이고요. 그 관련 종목은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제가 조선 업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증시 등락폭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펀더멘탈이 좋은 업종을 고르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중에서 펀더멘탈인 좋은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세가 좋은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기업은 올해 신규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8% 이상 증가를 했고요. 연초에 이제 수주 달성 목표액보다 120% 정도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업종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수주를 잘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판가름이 날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핵심 자회사들의 견조한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선별적인 수주 전략 하에 하반기에 뭐 고부가 가치 사업인 뭐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등을 이제 위주로 수주를 엄청나게 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핵심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HD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사모. 둘 다 최근에 이제 고가 선박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용 안정화로 인해서 이 두 기업이 이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주회사인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매출과 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성장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이제 신조선가가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좀 양호하게 스테이블하게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이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그다음에 전망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 대량 수주를 확보함에 따라서 중장기적 실적 성장세가 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이클이 이제 끝났지 않나라는 일각의 뷰도 많지만 맞아요. 여전히 좀 지속되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수주
확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일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선업종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요. 고부가치 사업인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많이 따오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회사인 탑라인, 매출과 이익이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모습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래에는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인데요. 이 기업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과 그다음에 주가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제 8월 5일 이제 그 엄청난 쇼크가 왔던 이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상방의 룸은 수급적인 것도 남아있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함께 종목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만나보고 왔습니다. 외국인들 보니까는 뭐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유율이 30%대였는데 31%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쉽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 겨우 모시고 있는 우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뉴욕 시장 중심으로 해서요,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좀 한번 짚어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좀 이 시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만 뉴욕 시장은 셉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꾸역꾸역 오르죠. 뭐 주변에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글쎄요. 일단은 경기 센티먼트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뭐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곧 그쵸. 다가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네, 실적이 나쁘지 않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절적으로 안 좋은 9월을 이겼다라는 거죠. 9월에도 계속 괜찮았잖아요. 네, 9월 달에 플러스 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을 뭐 한 달 조금 안 남긴 상태에서 10월을 맞이했는데, 10월은 전통적으로 조금 센 그쵸. 계절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좀 위쪽으로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10월이 전통적으로도 괜찮았던 올랐죠. 달이기도 하고, 특히 선거 때는 좀 좋았고. 더 그렇고. 네네. 뭐 일각에서 옐런이 10월 달에는 뭐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 TG 계정에서 뭐 돈을 풀 거라는 등등등 하여간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미국 정부 차원의 어떤 그런 네. 좀 밀어주는 작업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충분히 되겠군요. 있죠. 뭐 네. 그동안 제니 델런 장관이 해온 행보를 보면 네. 뭐 10월 달은 이제 회계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체 예산은 조정할 수 없어도 재무부가 집행 시기는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10월에 뭐 돈을 조금 속된 말로 왕창 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도 이번에 경기부양책 물론 조금 실망스럽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왔던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경기부양책도 보면 내년 거 예산 미리 2조 위안을 땡겨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하게 미국도 네 맞습니다. 땡겨 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연도 시작이 됐지만 전체 예산 중에 앞부분으로 좀 땡겨서 네. 이번에 효과를 확 내려고 한다. 이런 뜻을 봐야 되겠군요. 일단 뭐 집권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죠. 뭐 네.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그 실적 관련돼서만 말씀 좀 주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미국도 AI 쪽 비롯한 이런 좀 빅테크나 이런 쪽은 뭐 굉장히 괜찮은데 그 외에 뭐 쪽은 조금 뭐랄까 이를테면 양극화가 좀 미국도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는데 실적 시즌이 그럼 전반적으로 골고루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여전히 그 빅테크 특히 M7 중심으로 실적 센티먼트가 쏠려 있는 것은 맞고요. 양극화는 여전하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S&P 500의 그 실적이 지난 2분기에는 YOY로 이제 12% 증가했거든요. 네. 지금 3분기는 뭐 일단 한 4% 정도로 생각합니다. 컨센서스가 네. 원래는 한 6%인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그 실적 발표는 처음에 조금 낮게 시작했다가 네. 결과치는 좀 높게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보수적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뭐 증가율이 조금 낮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에서 6% 정도의 레인지 안에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물론 M7이 조금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도 뭐 그렇지만 미국도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박사님 모시고 여쭤볼 만한 질문들을 좀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얘기인데요. 유가가 막 시장에 영향 미치는 걸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또 경기 침체 이 이슈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고 이슈였는데 이제 경기 침체 논란은 지난번 9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되게 좀 그 확연하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이렇게 그 걱정거리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기 침체는 시장에서 뭐 조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네. 전체적인 경제 분석가들이 보는 미국 경제의 진면목 모습은 조금 경기 침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3분기 GDP만 해도 월가의 컨센서스가 3.2%고요. 어우, 예. 애틀란타 연은이 뭐 수시로 발표하는 GDP 나우에서도 예, GDP 지금 나우에. 3%가 넘습니다. 3.2%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뭐 4분기에 어떻게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의 추세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1.8%거든요. 예. 훨씬 뛰어넘는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빈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많습니다. 한 7, 8% 많은데 즉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여전히 1.1개거든요. 어쨌든 일은 넘으니까. 예, 참고적으로 유럽은 0.5입니다. 예, 유럽은 뭐. 지금 유럽은 디플레이션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추세 성장률 위에서 지금 경기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 뭐 내일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만은 2주 이상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도 한 183만 건인가 예. 하는데 과거 경기 침체 때가 한 250만에서 300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예. 준할 정도로 지금 그것도 그러니까 네. 그 2주 이상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약간 이제 실업자. 실업이 장기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의 이제 장기 실업자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의미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고용이 고점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과거 평균, 특히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은 아직은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흔한 말로 이게 표현이 조금 너무 직설적일 수 있긴 합니다만 경기침체 오긴 옵니까 미국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뭐 올 수 있죠. 올 수는 저는 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과거 미국 오히려 경기가. 예.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폭락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
뭐 전체 경기 침체 건수 중에 거의 한 70% 이상 됐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을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를 논쟁하면서 전망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왔으니 이제 뭐 금리를 대폭 내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을 좀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논리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꾸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오히려 먼저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지 오히려 경기 침체가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시장 혹은 소비를 지탱하는 버퍼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주식시장이 여기서 무너지기에는 조금 더 과열이 일어난 다음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연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 0.5%포인트 내린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빅컷에 대한 게 너무 과했던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금 더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제 그 FOMC 의사록이 발표됐죠. 발표됐고, 그래서 네. 12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적어도 한 6명 정도는 반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5bp를 지지한 것 같습니다. 6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12명 중에. 네, 의사결정자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점도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50bp 인하를 반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은 굉장히 강성으로 반대했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마일드하게 반대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의장이 FOMC에서는 좀 결정권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을 디베이트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빅컷을 주도했던 건 파월 의장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크게 올랐던 것도 파월 의장이 시장 편이야.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을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파월 의장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처음에 많이 내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인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최종 금리를 예를 들어서 3.0까지 끌어내린다면 처음에 많이 내리고 뒤로 갈수록 적게 내릴 거냐, 그렇죠. 아니면 균등하게 내릴 거냐, 이거는 그렇죠. 이제 전략적인 판단인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물가가 2%고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이 갭이 한 3% 이상 차이 나는 상태에서는 파월 의장이 FOMC 기자회견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단어를 한 10번 쓴 것 같은데요.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와 기준금리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연준위원들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많이 내리고 뒤에서 적게 내년에 적게 내릴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조삼모사죠. 그렇죠.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적게 내리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은 괴리를 좁혀놓고 50bp, 올해 한 100bp 전체적으로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 잘한 정책이 되는 거고 경기 침체가 안 오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좀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내리겠다라는 멘트를만 해도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조금 물가가 좀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50bp 인하를 많은 의원들이 좀 공감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50bp 인하를 했을 때 일부의 해석은 과거에 한 2번 정도 금융위기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들면서 한 2번 정도는 50bp 내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바로 왔다 이런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50bp를 내리냐 그렇게 사실은 이제 말씀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만 따져보면은 미국 경제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50bp를 내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일단 그 해석은 완전히 지금으로서는 뭔가 근거를 이제 힘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 됐네요. 네, 파월 의장이
그때 기자회견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50bp 내린 게 아니다라는 글쎄요. 것을 뭐 굉장히 수차례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뭐 제대로 뭐 지금 연준이 조금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하는 아주 최적의 결정을 내린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가 좋게 가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GDP 나우도 그렇고 이 3분기 GDP 좀 이것도 나오는 것도 보러 보면 3%가 넘는 건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 1.8%에 거의 뭐 60, 70% 이상도 높은 수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조금 자극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물가가 다시 인플레가 다시 오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할 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두 가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업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 물가가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이 속성상 서비스업 물가라는 속성상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를 계속 푸시할 수 있는 그러한 끈적끈적한 예. 요인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 연준도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뭐 중립금리도 지난 FOMC에서 2.9%로 예, 예.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내리기는 어렵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밑으로 내릴 수 있느냐, 최종 금리가 예.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지난달에는 0.5% 네. 전월비 올라서 이 주거비가 떨어져야 근원 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주거비가 굉장히 예. 포션이 많이 차지하죠. 네, 지금 근데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임대료는 렌트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네. 집값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승폭이. 좀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끈적끈적한 그 근원 물가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푸시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비가 예. 조금 시차가 있을 뿐이지 아마도 4분기에는 조금 더 근원 물가를 조금 덜 괴롭힐 거다라는 쪽에 지금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물가가 재점화될 거다. 유가 요인만 제외하면 네. 뭐 지정학적 요인만 제외한다면 미국 내부의 수요 공급 요인으로는 조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유가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유가가 최근에 10% 넘게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뭐 충돌 문제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그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도 이제 감산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뚝 떨어져 60달러대 후반대까지 네.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뭐 셰일오일, 뭐 셰일가스 계속 더 생산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장기화 되지만 않는다면 이건 물론 좀 외교안 보정의 측면이라 좀 뭐 우리가 좀 전망을 하기 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더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진짜 중동 문제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금방 종전될 것 같지 않던데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대로 때리고 싶어하는 것은 뭐 만천하에 드러난 그러니까요. 그 약간 욕심을 지금 드러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하겠죠. 네.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네타냐후는 내년에 이제 제대로 미국의 지원을 제대로 받아서 네. 이란을 때릴 그걸 저기를 모색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쪽으로 뭐 약간 뭐 뇌피셜입니다만은 조금 계속 이란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키면 또 실제로 석유시설 일부를 조금 타격한다든지 그렇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 트럼프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대로 공격하는데 또 좀 도움이 되는 예. 그런 트럼프의 그런 그 재선이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돈도 대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고작 3주여 남은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네타냐후를 통제 못한다라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타냐후랑 예. 바이든이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죠. 아마도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네. 11월 5일까지는 뭐 이렇게 그 네타냐후를 붙들어 매려고 하는 그렇겠죠. 분명한 이제 그런 것을 액션을 취했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지금 석유 시설을 타격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략적인 공습이 좀 어렵고요. 네. 벙커버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네. 의미 있는 타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마도 조금 군사시설 일부를 타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그 전쟁의 양상이 네. 약간 유보되는 쪽으로 내년 일단 쪽으로 대선까지? 내년에 다시 이제 두고 보자 뭐 이런 정도. 라는 쪽으로 조금 유보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유가는 좀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글쎄요. 좀 떨어졌던 것도 조금 그런 거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참 이게 미국 대선이 참 센 이벤트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인플레가 다시 반등을 해서 뭐 국채금리도 오르고 국채금리 또 갑자기 또 오르면 또 시장에 분명히 압박이 될 거고 등등등. 어쨌든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에는 악재들은 분명한 거니까. 글쎄요, 네타냐후한테 왠지 캐스팅 보트를 미국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네타냐후가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긴 합니다. 금리 얘기 좀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금리는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쨌든 이제 25pp를 한두 번 더 내리는 쪽으로 해서 뭐 올해 마무리를 될 것 같고 내년에 지금 100pp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점도표상으로 나와 있는 걸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3.5% 정도 네. 미국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기준금리의 향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 큰 변수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의 앞으로의 변수는 그러니까 현재 전제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은 슬슬 이제 과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향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네, 펀더멘털하게는 뭐 무엇보다도 저는 엔비디아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매크로 악재를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크로 변수보다는 저는 이제 조금 미시적인 변수, 기업 실적 변수, 또 구체적으로는 뭐 M7, 더 나아가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의 센티먼트,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블랙엘의 출시의 어쨌든 성공 그렇죠. 여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적으로 최근 한 2, 3년간 클라우드나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흡수 조정, 약간 캐짐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게 이제 일어난다면 뭐 매크로 지표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크로 지표를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M7과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의 제품을 수요자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계속 사갈 건지,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런 수요자들의 실적, M7을 비롯한 네. 전체적인 IT 분야에서의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할 거냐 예. 마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센티먼트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 나눴던 예. 이런 그 금리 인하 부분은 일단은 뭐 연준은 이제부터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라고 글쎄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6월달 모건 스탠리의 그 AI 고점론 리포트 나오고 난 이후에 그때 그게 골드만삭스였나요? 그때고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8월 말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겨울 임박했다 이제 그 보고서 나왔고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좀 움직임하고 보면 사실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같은 걸 보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사실은 HBM 좀 엔비디아에 못 넣는 거 말고는 뭐 삼성전자가 사실 SK하이닉스라든가 또는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뭐 딸리는 게 뭐가 있냐 사실 이렇게 생각할 법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3분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보다 많이 적게 나왔던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 엔비디아는 오늘도 또 올랐고 이 도대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다라는 거야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이 삼성전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 전체적인 이 글로벌 이 반도체와 관련된 AI 뭐 관련돼서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지 조금 걱정을 좀 덜 할까요? 글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네,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떼서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도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뭐 적자의 탈피의 이제 조금 시기, 조기에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느냐, 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짜임새에 대한 부분,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시장이 곧 지금 꺾이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계속 반도체 쪽은 좋을 거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앞으로 계속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지는 뭐 한 3개 분기 정도, 그러니까 내년 한 이맘때쯤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심각한 주가 훼손을 일으킬 정도의 나쁜 악재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네.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쨌든 경제 성장률도 또 설비 투자도 ICT가 주도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설비 투자는 과거와는 달리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이런 자동차보다는 지금 ICT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ICT 투자가 죽으면 미국 경제도 이제 죽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는 조금 일찍 빠진 것으로 이제 균형이 되겠죠. 하지만 ICT 경기가 만약에 내년도를 넘어서 2026년까지 조금 롱런한다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전영현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보이는 수치 외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공개는 대놓고 못하겠지만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뭔가 좀 아기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하게 돼서 결국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은 좀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은 네. 결국은 삼성의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 더 크다. 네. 그리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만약에 2026년까지 비교적 순항을 한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사이에 반등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숙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좀 종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한국은행도 금통이 열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직접적인 변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까지는 채권 시장까지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해서 WGBI 뭐 우리 편입된 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국내적인 문제들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날까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는 지금 외국인들이 사줘야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빠지는 그렇죠. 조금 초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국내 수급이 빈집인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앞서 삼성전자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외국인들 시각 중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 체력 중에는 이제 산업적인 체력도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예.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예. 그동안 이러한 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많이 못 내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 예측 이런 복합적인 모든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특히 이머징 증시 우리의 경쟁인 뭐 인도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썩 경쟁력에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한국 증시 개입은 약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네. 그렇다면 국내 독자적인 수급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 내년도에도 또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시야를 좁혀서 뭐 이번 연말까지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주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본다면 그것을 뭐 안타깝지만 인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해줄 때 한국 증시도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미국 증시의 후행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업 이런 그 추진은 뭐 경기나 이런 기업 실적 이런 것들과 별개로 좀 정부가 좀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하다 만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업 추진은 조금 집중적으로 정부가 조금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끝내려고 그러다가 좀 밸류업 말씀을 하셔서 일본이요. 2023년 그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한 1년여 만에 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그 밸류업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것도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밸류업 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뒷받침 더 해야 되고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있고 등등등 하여간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일본의 밸류업 지수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도 국내에서 어떤 이런 밸류업이나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있고 조금 제도적인 또 법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이 이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동팅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이기를 정말 오늘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간절하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좀 쉬는 날 이제 대형 호재가 전해진 거죠. 우리가 이제 WGBI라고 하는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약간 서프라이즈성이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사실은 아마 기사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돼서 저희가 오늘 특별 대담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도움 말씀을 위해서요.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 모시고 WGBI가 뭐고 이게 왜 우리한테 호재야? 그다음에 이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뭘까?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WGBI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지수고요. WGBI가 약자가 월드 가버먼트 번드 인덱스 그래서 말 그대로 세계 국채 채권 지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해외 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채권을 살 때 일종의 벤치마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MSCI니 뭐 FTS니 네, 그런 비슷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간에 이제 국내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국채를 안 사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잔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200조 원 이상 꾸준히 사고 있긴 한데 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리서치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좋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 될 텐데 이번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불특정한 채권 관련 자금들이 일종의 이제 등대가 세워진 거죠. 한국 WGI 국채지수 편입됐어? 그럼 이제 뭐 한국 국채 사도 되겠네. 그렇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앞서 서프라이즈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던 예. 이유도요. 원래 뭐 빨라야 내년 3월 되지 않겠어?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된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도 사실은 저희도 뭐 저도 그랬고요. 상당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는데 정량적인 기준들은 이미 충족을 시켜놨고 네. 정성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 시장 접근성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시장 접근성 지수. 예, 지표가 있는데 요 지표가 요번에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정성적인 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 시행과 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장 참가자들한테 뭐 일종의 소원 수리를 받아보는 거죠. 잘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단계들이 필요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7월 달부터 있었던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넓히는 네, 이런 새벽까지. 조치들이었는데 아. 7월이다 보니 아마 이제 평가하는 시간하고 시차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일종의 트랙 레코드를 좀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봤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편입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듣기로는 사전 5기 끝에 성공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홍수환 전 챔피언 얘기까지 끌어내는데 아,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네. 국채지수 편입을 4차례나 했었던 안 됐던 이유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예. 전에 시장 접근성 지수라는 것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낯선 용어들이고 네네. 그래서 조금 쉽게 왜 우리는 세계 국제지수 편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름 그러니까 세계 무역 못했느냐. 10대 10위권에 드는 나라인데 왜 안 된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정량 기준이 있고요, 정성 기준이 있는데 정량 기준은 국채 발행 잔액 자체가 500억 달러 이상, 네. 신용 등급이 A- 등급 이상 해서 이미 예시상조 충족을 우리는 시켜놨는데, 다 되는 것 같고요. 예, 다 충족을 시켜놨는데 네. 정량 기준에도 보면 법과 제도나 이런 기준들을 시장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친화적. 예. 야, 이거 모호한 아,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 거래를 뭐 늘린다는 것도 있었고, 국채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라든지 네. 심지어 뭐 매수를 할 때 특정한 코드를 부여를 할 때 이것도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간에 이제 정부가 꾸준히 처음에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네.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긴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거를 평가할 때 보면 당장 돼서 그게 곧바로 시장 참가자들한테 변화로 느껴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마 그런 과정들을 잘 평가를 해서 이번에 생각보다 빨리 단행이 됐는데, 일단은 뭐 사전 5기니까 그간에는 계속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 주식시장도 글로벌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시총 기준으로 막 2% 되네 마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채권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낮습니까? 상당히 낮다라고 한 2%는 낮은 건 사실 아니죠.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 경제적 위상이 뭐 나름 세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다른 나라 경제들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뭐 1%, 2% 상당히 큰 수치고요. 이번 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이제 당장 추정되는 숫자로는 국채 시장에서 이제 그 인덱스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2.22%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2.2%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2.2%다. 그럼 이게 랭킹으로- 원래 예. 없던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우리가 2.2%를 차지하면 예. 결국 딴 데서 2.2%가 좀 빠져야 줄여야 되겠네요. 됩니다. 예. 아, 예, 그런 과정도 있고요. 단순 순위로 보면 9대입니다. 그러면 예, 9대고요. 그렇군요. 예. 우리보다 앞선 나라로 따지면 G7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다 들어가 있고, 중국 정도 들어가 있고, 스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페인 좀 의외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다음 들어가고, G7에서 빠졌던 유일한 나라 캐나다가 이제 우리 다음 정도 랭킹 10위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WGBA라는 용어도 사실은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됐어. 이 세계 국채지수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고 그래. 예.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채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가 변하는데 이걸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온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 뭐 채권 시장의 수급 여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그간에 한국을 개별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뭐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운용하겠다라고 하면
한국물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넣는.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아, 국내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채권을 금리를 매수를 하면, 우리 채권을 예. 사주니까 예. 우리 채권 값이 올라서 금리는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거는 2.2% 정도 우리가 이제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얼마가 들어올 거냐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비중으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비중 기준으로 2.2%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확률에 따라 약간 레벨 차이가 있긴 그러겠죠. 합니다만 대략 한 80조 원 정도 내외로 자금이 신규로 유입될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 80조라는 돈이 국내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80조는 어마어마한 큰 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80조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단계별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연간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뭐 4, 5년에 걸쳐 들어오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예. 일단 이번에 지수 편입이 확정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내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일종의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좀 있습니다. 아, 당장 들어온다는 게 아니다. 예, 유예 기간이 좀 있고요. 네. 그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자금이 들어올 때도 이게 좀 뭐 우리의 특수 상황들이긴 합니다만 2.2% 정도 수준이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 자금을 움직일 때 일거에 그걸 또 곧바로 내년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바로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채권 시장에 대한 영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채권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러겠죠. 거거든요. 딴 데서 아까 그러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갖는 대신 딴 데서 빼야 되니까. 빼야 되니까. 예, 예.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단위로 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최종적으로 1년 정도 이후니까 내년도 시점부터 1년 이후니까 2026년도 연말 정도 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숫자 80조 원 정도 숫자가 채워지는 이런 시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대략 뭐 한 1년여 정도, 예.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에 그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최종 편입이 된 게 확정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만 돈이 들어오는 시기만 11월이다라는 거가 되는 예, 거고. 그렇기도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지수에 편입되게 된다라고 하면 요 지수에만 트래킹을 하는 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벤치마크 지표를 또 트래킹하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예, 예. 일종의 그런 선침에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은 아마도 뭐 내년도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가시적인 숫자 뭐 WGBI의 꼬리표가 달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자금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80조 원 정도의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국내 국채를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채를 발행하는데 사줄 사람이 확실히 생긴다는 거죠. 얘기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채권 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효과로 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일단 절대적으로는 뭐 금리가 채권을 입찰을 했을 때 살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난다는 뜻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가 제값을 받고 프라이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값을 받고 프라이싱이 된다라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수치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예. 3%였던 것들이 아, 예. 뭐 이를테면 지금 국고채 10년물이 3% 예를 들어 3% 지금 3%는 아닌데 3%라고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떨어진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조달 코스트를 낮추는 아.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국채라는 거는 어쨌든 나라 빚인 거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이자를 줘야 되는 건데 네네. 이자가 이자를 낮출 떨어지 수 있는. 대출 이자가 떨어진다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럼 예, 이게 국채이기 때문에 국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 시장 전체로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이게 보통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국채 금리 아니면 국채 금리에 가산되는 회사채 금리 그렇죠. 쪽이 있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회사채 금리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 그러면 보통 이제 가격의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국채가 또 채권 시장 내에서는 일종의 벤치마크거든요. 그렇죠. 벤치마크가 낮아진다는 뜻은 가산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금리가 기존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당연히 기본적인 벤치마크 숫자가 낮아질 테니까 가산금리가 똑같이 저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달 코스트라든지 조달 금리가 낮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내수 침체잖아요. 내수가 네.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건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여부와 별개로 WGI 편입 자체만으로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떨어지게 네.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되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종의 뭐 파급 효과라고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결국은 이자를 좀 덜 내게 된다 그러면은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될 테니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선순환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네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 예. 한국은행이 지금 뭐 10월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뭐 예, 이번 이제, 주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데일리에서 그 취재한 거 보니까 공 부장님도 금리를 25p 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사실 좀 이제 희석이 되니까 이제 예. 이 WGI랑 연결해서 본다고 예, 그러면 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렇게 좀 아까 김한진 박사님도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좁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 폭이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덜 해도 자연스럽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서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통화 정책과 연결시키는 부분들은 채권 시장의 수급 여건들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은행도 당연히 이 이슈를 당연히 모니터링 하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채권 시장에 새로운 수급 조치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면 예. 당연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금리의 변화를 유도를 해서 네. 경제 주체들의 소비 활동이나 뭐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컨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금리를 조정하지 않아도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 여건들의 변화로 인해서 금리가 변화를 하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라든지 좀 정책 운영에 여유는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지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뜻 못하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가계부채,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했을 때 너네가 금리를 또 내려가지고 물론 내수 때 침체 때문에 내린다고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집값 더 올랐잖아 이런 식의 어떤 예. 논란으로부터도 한국은행이 조금 부담을 덜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된 사안들인 거고 시장의 수급 여건들의 변화로 그러니까요. 금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정책 이슈가 상당히 우리는 뭐 통화 정책이 여러 이제 경제 주체들이 모두가 보는 이벤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금리를 내린다는 행위가 단순하게 한국은행이 처음에 의도했던 경로 이상으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이 파급 효과를 끼치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통화 정책을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을 못했던 측면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다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처음부터 공부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이벤트는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좀 우려도 혹시 공부장님이 하실 때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부분들은 외환 시장입니다. 당연히 역시. 이제 그 국채 지수에 편입되게 돼서 외국인들이 해외 부분에서 국내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원화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린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예, 거죠.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외환 시장 경로를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환에 대한 노출도가 기존에는 플레이어들의 숫자가 좀 적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플레이어들의 보는 눈이 많아졌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뭐 지금처럼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경로에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뭐 순기능이긴 합니다만 항상 이제 자금을 들어와서 채권을 매입한다, 산다라는 관점 이외에도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채권을 팔아야 되거나 채권을 많이 못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환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노출도가 높아지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금이 들어온다는 경로만 보게 된다고 하면 환율 안정 효과,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시장에 대한 일종의 수요처로서의 위상이나 비중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네. 동시에 또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제때 자금을 집행을 많이 못 사서 네. 그만큼 금리 인하 효과라든지 환율 안정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환율의 변동성 리스크는 이전보다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변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우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부든 뭐 금융당국이든 한국은행이든 이런 금융당국 차원이든 정부 차원에서 뭐 표현이 좀 그렇게 하면 제어, 핸들링 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지금까지 이제 일부 투자자들한테 오픈됐던 시장을 네. 여러 사람들이 오픈을 해놨으니 예. 당연히 그런 분들이 사줄 때나 매수를 할 때는 좋긴 한데 네. 반대의 포지션이 설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좀 어쨌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면 외환시장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좀 폭이 적을 텐데 지금 우리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긴 한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면 채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채권 투자 관심이 네, 많아서 맞죠. 예. 이 WJ 편입과 관련돼서 혹시 본부장님이 우리 채권 투자 관심이 있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기존에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을 해서 채권을 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길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항상 이게 장단이 있긴 합니다만 기존에 이제 뭐 한 3% 4%에서 샀던 채권들이 있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중이 늘어감으로 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네.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보다 낮게 이제 기대 그렇죠. 수익률을 측정하고 들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과 좀 마이너스 기능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뭐 순기능과 역기능을 어느 정도 같이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졌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경기 여건들에 맞춰서 제값을 갖고 살 수 있는 금리의 가격 발견 기능은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라는 리스크거든요. 근데 플레이어들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그 리스크들은 이전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질 테니까 제값 주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여지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채권 투자에 앞으로 이제 비중이 점점 우리 시장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크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 밸류업 지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밸류업이라는 게요. 네. 다시 이제 이렇게 복잡할 때는 이 본질적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밸류업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밸류업 지수가 약간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자사주 많이 편입하고 사고 소각하고 배당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는 돈과 그리고 그 배당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그 돈이 나오려면 기업 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논할 때 보통 그래서 ROE를 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이쿼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을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주가를 보통 미국이나 왜 그 이런 주가들하고 많이 비교를 할 때 네.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고 일본이나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고 자기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ROE가 높아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선진국의 ROE 평균은 14.3%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ROE는 5.3%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그다음에 X라든지 그 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기업들은
장치 산업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자본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의 맞습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ROE가 낮은 기업들은 그러면 뭘로 돈을 버느냐? 투자를 꾸준히 해야 수익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되게 건강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업들은 그 유행에 타서 뭔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걸 리턴을 해줄 수 있는 구조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제조업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미국이나 그 선진국처럼 왜 돈 안 내나? 배당 더 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밸류비라는 게 잠깐 왜곡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물론 이제 지배구조 문제도 있어요. 네. 우리 밸류 낮은 이유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가 이런 상황에도 현재와 같은 밸류업을 요구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지금 고려인도 비슷한 문제인데 자사주를 그렇게 많이 비싸게 사서 소각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하면 넌 무슨 돈으로 투자할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이 이익이 나고 그 돈으로 다시 자사주 소각하거나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현재 밸류업 지수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굳이 우리나라 밸류 PBR이 낮고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시장이 좀 죽어 있고 하니까 밸류업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해서 뭐 밸류업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방향도 맞는다 보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거는 약간 좀 본질과는 동떨어진 방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일단 5가지 기준을 정부가 네. 잡았어요. 시가총액 높은 거, 그리고 단기 순이익 많은 거, 그리고 배당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PBR, 마지막이 ROE예요. 근데 이 산업 구조상 우리나라는 이 ROE에 더 많은 배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뒤에 놓고 사실 앞에 그러니까 빨리빨리 돈을 돌리라는 쪽으로 배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밸류 지수를 만들다 보니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아는 거죠. 아, 이거 되게 비상적인 지수구나. 그래서 이 지수가 그렇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 두 번째는 막상 그 지수 기업 100개를 까보니까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와 또 동떨어진 게 있어요. 우선 보면 선정 기준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가 편입이 안 됐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편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년 합산 순이익이 적자예요. 그런데 기준은 2년 합산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편입을 지켰고, 반대로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는 PBR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하는 목적도 좀 희석될 뿐만 아니라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이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이 밸류업 지수가 출범한 데 대해서는 그 의의 같은 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지만은 그것들이 전개되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국민연금은 이 밸류업 지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현재 어떤 스탠스로 좀 투자를 이어가고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 리더스 인덱스에서 지난주에 밸류 발표할 시점에 네. 제가 우리 연구원들 보고 그러면 밸류업에 들어가 있는 100개 기업들이 이들을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그랬어요.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었고 밸류업 지수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그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늘렸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투자자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게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한 350여 개 정도 5% 지분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용을 다 위탁 운용을 해요. 정권사들이나 뭐 다른 곳에 자산운용사에 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 정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이
투자를 위탁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죠. 1조만 가져와도 그죠. 수익이 대단하잖아요. 어. 그래서 절대로 수익을 높은 곳에만 투자하려고 해요. 안전하고 높은 곳에만. 직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다음에도 그 기금 운용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밸류업 지수 기업들이 투자 효용성이 높았다면 이분들이 투자 안 했겠습니까? 무조건 했겠죠. 그런데 막상 까보니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편입된 종목 중에서 반 이상이 오히려 지분을 줄였어요.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과 국민연금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밸류업 지수가 그렇게 효용성이 높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된 꼴입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에서 어떠한 지수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그러면 당연히 국민연금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의 만큼 냉정하다 보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설득력이 들고. 없는 거죠. 국민연금 투자하지 않는데 일반 투자들 보고 밸류업 지수 우리가 올렸으니까 이게 투자해라고 말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은 뭐 이제 저희가 좀 투자에 좀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전략이라든지 뭐 여기서 나오는 힌트들 어떻게 좀 현재 포착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모험적이지 않은 분들, 좀 안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어쨌든 연기금 투자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투자를 좀 유의하게 보시는 게 중요한데 상식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국민연금은 매 분기 둘째 주에 늘 자기들 5% 이상 가진 지분에 대한 변동량을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 자기가 가진 종목하고 좀 비교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올 초부터 지난 9월 가장 최근 공시가 9월 공시니까 9월 공시까지 국민연금에 투자한 지분율 변화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이게 재밌는 게 투자는 정말 냉정합니다. 그죠. 냉정. 돈 앞에서 굉장히 냉정하죠. 일단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늘렸고요. 지분을 늘렸고 네. 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밌게도 요즘 건설 경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건설 쪽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저가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종목은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GS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 쪽에 지분을 늘렸어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렇죠. 저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투자는 냉정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가 AI의 수혜주라고 이야기하는 전선주들 있죠. 네.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낙기로 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분을 13%까지 갖다가 확 빼버렸어요. 피크라고 봤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보다는 네. 더 올라가기 힘들 거다. 그래서 투자는 냉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은 정말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변동량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지표로 저는 삼아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맞습니다. 투자에는 냉정해야겠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전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그 지분을 좀 줄인 상황이고 반면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안 좋지만은 저가의 매력을 좀 느꼈다.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고려아연.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누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제 보시면 MBK 영풍연합하고 네. 고려아연의 최인범 회장 쪽하고 붙어 있는 건데 현재는 공개매수가가 83만으로 똑같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걸 보시면 지난 10월 3일 날 MBK 영풍연합이 주가 83만으로 상향하면서 공개매수가 똑같아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관람하시는 분들은 누가 더 유리하지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영풍 MBK 쪽이 유리한 국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개매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일단은 영풍 MBK 연합이 유리하다.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MBK가 저는 이 부분을 알고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분 구조를 보시면 영풍 MBK 쪽의 지분이 33%, 그다고 최윤범 회장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분이 33%가 거의 동률이에요. 0.1% 차이 나긴 하지만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7.5%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남아있는 지분이 시장에 유통되고 공개 매수로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이 맥스 한 23%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려아연 쪽에서는 18%를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MBK 연합 쪽에서는 14.6%를 매수하겠다고 한 거예요. 총 유통되는 살 수 있는 주식이 23% 되는데 23%의 주식 중에서 거의 95% 가까이가 다 기관 투자자예요. 자, 기관 투자자들을 잘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고 사실은 MBK가 이 게임을 시작한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개인하고 달라서 공개 매수가가 높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곳에 생긴다면 안 팔면 배임에 빠집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네. 왜 못 봤냐라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은 이 공개 매수 전에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왔느냐 고려아연이 한 45만 원, 50만 원 선에서 들어온 것 같다 그래요. 네. 기관 투자들이. 그러니까 83만 원에 팔아도 2배 장세를 할 수 있는데 그죠. 왜 안 팔았냐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 따질 수 있는 기간이 MBK 영풍 쪽은 14일이 마감이에요. 네. 그리고 고려아연 쪽은 23일입니다. 그러면 빨리 팔 수 있는데 안 팔았다고 따질 수 있는 지금 14일이니까 MBK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는 고려아연 쪽에서 11일 내일까지 이 83만에서 늘릴 건지 말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이면 고려아연 쪽에서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일단 시간 싸움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뭐 장시 일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최근에 또 이제 뜨거운 게 이복형 금감원장이 연이어서 발언을 했어요. 그 네.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뭐지 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과열돼 있으면 이 정도면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뭐 금감원장으로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우려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 집단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3세, 4세에 있고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거나 넘어가야 되거나 형제 간에 갈라서 좀 분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대부분 많은 그룹들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화랑된다는 건 뻔한 이야기예요. 자, 이럴 때 뭔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이 정말 난장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복현 원장이 지금 시장을 봤더니 너무 과열돼 있다. 과열돼 있어서 이 정도면 두 가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돼 있어서 주주들의 기업의 가치 자체도 훼손될 수 있고 누가 먹건 성장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과열돼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 자금을 차입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차입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싸움에서 가장 재미 보는 거는 김현장하고 최종이고 그리고 돈 빌려주는 정권사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자가 6%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5조 원 정도를 지금 자금을 동원하는데 요 순간의 이자 비용 2,400억이에요. 그냥 앉아서 버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별 가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지금 정부에서 밸류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밸류에도 위반되는 거야. 기업의 본연적 가치를 놓치니까. 지금 그렇죠. 당장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니켈 2차 전지 니켈 대형 수주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공장이 지연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금감원장 입장에서는 좀 시장 과열도 맞고 정부의 좀 개입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버넌스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래 지금은 이렇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뭐 누가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 싸움이 너무나도 뜨겁지만은 이제 진짜 문제는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돈을 끌어모으려고 엄청난 약속들을 남발을 했을 테고 그 돈을 끌어오는 자체도 문제인데 뭐 요 사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승자의 저주가 있을 거라는 거는 지금 뭐 완전히 확인해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조간들을 쭉 보시면 네. 언론을 보시면 이제 대화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또 하나의 의미는 대화의 물꼬를 일단 텄다는 거예요. 대화의 이유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MBK 연합 쪽에서 우선 추가 공개묘 상향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말의 의미에는 최윤봉 고려인 회장을 압박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죠. 너도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가격에서 만약에 스탑을 하더라도 저는 승자의 저주는 피할 수 없다. 그죠. 우선 이 스타트할 때 주가가 50만 원대였어요. 자 그러면 시장을 관전하는 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공매수 끝나면 이 주가가 거품이고 떨어질 거라는 건 뻔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고 이 주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추가적인 투자,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약간 보류를 할 가능성이 있고 누가 되더라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도 이야기했던 고려아연도 장치 산업입니다. ROE가 낮아요. 리턴 오브 이쿼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본연적 가치를 놓칠 수 있지 않느냐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아직도 약간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0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보유 지분들의 보유 종목들의 지분 변경 공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아침에 신문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10월 초에 어떤 종목들을 사들이고 또 추가로 지분을 더 늘렸고 그다음에 또 지분을 줄인 종목들이 있는지 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2개 종목에 대한 변경 공시가 났고요. 보유 지분 축소한 종목이 71개, 전체 변경 종목 중에 8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유 지분을 확대한 게 32개 정도고요. 눈에 띄는 게 신규 편입한 종목이 9개 종목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4종목이 제약바이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량 보유 종목, 그러니까 대량 보유 종목은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중에 21개가 해제가 됐으니까 21개 종목이 그전에 5% 이상 갖고 있다가 그 이하로 보유 비중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9개가 반도체 관련주였고 지주사가 4개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밸류업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인데 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유 지분 확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이 바이오라는 게 상당히 이번에 좀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주가가 주춤을 하고 있긴 하지만 7월부터 한 2달 이상, 석 달 가까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그게 이제 바이오 업종 아닙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이 3분기 끝내고 4분기 초에 들어가면서 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대거 새로 또는 기존에 있던 지분을 늘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데일리 기사도 나온 그런 표입니다만 HK이노엔, 대웅제약, 지아이노베이션, 뷰노, 리가켄바이오, 중해제약, 한미약품 등을 이렇게 지분을 좀 늘렸는데요. HK이노엔, 대웅제약,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항암제 계열 쪽에 기술을 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제약사로 보시면 되고, 뷰노는 AI 진단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 리가캠도 역시 항암제 쪽이고, 중해제약은 워낙 터줏대감이죠. 그다음에 한미약품은 경영권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 국민연금이 사들인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편입한 바이오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뷰노도 있고 리가켄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중해제약 이 네 회사는 원래 지분이 없다가 새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샀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분율이 다 5%가 넘어서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량 보유 종목 이거로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편입된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 이상 지분을 늘려서 대량 보유 종목에 편입이 된 9개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 8%가 넘게 지분을 늘렸고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회사는 원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원래 있던 회사인데 인적 분할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시프트업은 이제 게임주죠. 얼마 전에 상장을 한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전고체 만드는 회사고 애경케미칼도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산 관련주들, 게임주,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5% 이상 지분을 늘린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금융주도 또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지분을 확대한 금융주 중에 둘 다 이제 대량 보유 종목들인데 한국금융지주는 8.7%인 걸 9.7%까지 1%포인트가 넘게 지분을 늘렸고요. 삼성카드 역시 5%인 걸 6.2%까지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상당히 지분 증가 폭이 큰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밸류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금융주,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수혜를 금융주들이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또 한국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한국투자자산운용, 한투자산운용이 있죠. 거기가 ETF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자금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카드사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그 돈을 좀 빌려주는 이런 캐피탈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돼서 이제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주주환원 정책을 밸류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릴 것이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에 지분을 늘렸던 금융주 중에 대표적인 두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지분을 확대하거나 새로 편입을 하거나 이런 종목이나 업종들을 보면 일단 바이오 이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방산 관련주들도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들도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지분을 축소한 회사들도 앞서 말씀대로 꽤 많았죠. 사실 3분의 2가 지분을 축소한 회사들이었는데 쭉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이 반도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데일리의 좀 표를 좀 보면은 TMC부터 해서 HS효소, 하나머트리얼즈, 뭐 ISC, 대주전자재료, PSK홀딩스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지분율이 4%대 3%대입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 이 중에서 상당수가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던 대량 보유 종목들이었는데 대량 보유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된 셈이죠. 그만큼 지분 축소 폭이 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주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이 반도체 관련주들에서는 좀 더 지금까지 보였던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밸류업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지주사들입니다. 한번 보죠. 예, HS효성도 4.5%로 5% 이하로 줄였고 SK 디스커버리 역시 4.2%, LX홀딩스도 4%, PSK홀딩스 앞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에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3.98%까지 지분을 대폭 좀 줄인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이 보유를 확대하거나 신규 편입 종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우리 박주근 대표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달여 전에 시작이 된 한 달도 채 안 된 거죠. 이제 9월 14일에 시작이 된 거니까 이 밸류업 구성 종목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다지 신경을 쓴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해석이 됩니다. 9월 24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은 10월 1일부터 편입을 한 걸 생각을 하면 지분을 늘리거나 줄인 걸 생각을 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추가로 편입을 하거나 또는 새로 편입을 하거나 지분을 늘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제목에도 좀 글쎄라고 붙였던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과 하나머티리얼즈 지분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5% 이상 밸류업 편입 종목 중에서 41개 중에서 27개사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봐야 되면 줄였다라고 좀 확인이 됐으니까 이 밸류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그다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좀 밸류업 100종목,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종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스탠스를 좀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대한민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기존의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국내 시장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보다는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 이번에 10월 달 초반에 지수 변경에서도, 그 종목 변경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오만한 인터뷰 코너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이제 짚고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박주근 대표님께서 국민연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 앞에서 굉장히 냉정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네. 지금 시점에서 국민연금은 많이 올라간 기업들 중심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놓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반면에 또 저가의 매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스탠스가 전체 시장의 힌트, 그리고 뭐 방향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투자의 힌트를 삼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